린다 수박은 미국 교포 2세 작가인데요. 그녀는 한국인 부모님을 둔 엄연한 한국인이었음에도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탓에 우리말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로 된 책들을 수없이 즐겨 읽었지만 모두 미국과 유럽에 관한 책이었고 한국에 대한 책은 10살 때 어머니가 사주신 영업한 한국 옛날 이야기 책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땅을 직접 밟아본 것도 12살 때 딱 한 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작가 린다 수박은 어떻게 해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도 아주 오래전 한국 이야기를 장편 동화로 엮어낼 용기를 가지게 됐을까요? 동양인 최초로 세계 최고의 아동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교포 2세 작가 린다 수박. 자, 그녀의 특별한 사연, 그리고 그녀가 말하는 사금팔이 한 조각의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나의 부모님은 대학 공부를 하러 195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왔다. 학교를 마치고 일리노이주로 이사한 이후 1960년에 내가 태어났다. 그 뒤로 나는 시카고 근교에서 자랐다. 당시 그 지역엔 한국인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부모님은 우리 3남매가 영어에 얼른 능숙해져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영어만 쓰도록 했다. 우리 가족은 집에서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명절을 지내면서 한국의 전통과 가치 기준을 계속 유지해 나갔지만 나는 한국말을 배우지 못했고 부모님도 한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영어를 전공했으며 더블린 대학에서 영국 아일랜드 문학 석사 학위, 런던 대학에서 영국 근대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내가 받은 이런 교육 또한 서구 문학의 전통에 상당히 집중되었던 셈이다. 내가 내 아이들을 갖게 되어서야 나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들려줄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 덕분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들을 새로 알게 되었고 다른 미국인들도 이를 알고 싶어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즈음부터 나는 한국을 배경으로 삼은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작업은 엄청난 경험이었으며 부모님들을 한층 가깝게 대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고 두 분은 나의 많은 질문에 답변해 주셨다. 한국의 기나긴 역사를 통틀어 지금까지 집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불교의 전통과 뒤에 등장한 유교의 전통에 따라 가족들은 아주 먼 친척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처지의 친척들을 돌봐야만 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절에서 도와주었다. 다리 밑에서 사는 모기와 두루미 아저씨는 사실상 그 시대의 보기 드문 가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든 이런 이들이 있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고려시대 청자 도공들은 초기의 중국 도공들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 중요한 도자기 생산지인 부안과 강진, 둘 다 서해를 통해 중국을 쉽게 오갈 수 있는 해안 지방이었다는 건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도공들은 결국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자성을 드러냈다. 그릇의 우아하면서 단순한 모양, 독특한 유약 빛깔, 그릇을 빚는 뛰어난 솜씨 등이 그러하며 나중엔 상감 작업에서 혁신을 이루어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작품은 실제로 이 세상 어딘가에 있는 박물관이나 개인 소장품 목록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고려 청자는 당대의 이름을 떨쳤으나 이후에는 여러 세기 동안
세계에서 무시되었다. 예외가 있긴 하다. 일본에서 고려 청자는 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한반도를 숱하게 침략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은 번번이 가장 풍부한 고려 청자의 원천인 왕실 무덤을 도굴해 일본으로 보물을 가져갔다. 이 가운데 많은 양이 한국 박물관으로 되돌아왔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개인이 청자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다. 심지어 일본인들은 한국 도공들을 붙잡아서 일본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고려시대 때 도자기 산업을 나라에서 경영했을 것이며 줄포 같은 도자기 마을은 공장과 비슷한 기능을 했으리라고 추측한다. 나라에서 지명한 예술가들이 구상한 작품을 이런 마을의 노동자들이 대량 생산했을 거라는 얘기다. 이 글에 나오는 왕실의 주문은 실제 생산이 아니라 작품 구상에 관련된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추측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마을의 도공들이 지닌 솜씨를 깎아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자신 미흡하나마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과정에서 바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도공의 아들이 아버지 직업을 물려받을 것을 명하는 법률은 1543년에 제정된 걸로 기록에 나와 있다. 이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시대보다 한참 더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런 법률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었으리라 여겨지는데 나는 이런 전통을 모기가 살았던 시대에 적용했다. 그 시대엔 비록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을지라도 도자기 만드는 일을 가업으로 대물림하는 관습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 왕실 감독관에게 보여주기 위해 민영감이 처음으로 만든 작품은 갈색 반점과 순수하지 않은 유약 빛깔 때문에 못쓰게 되었는데 오늘날 이런 현상의 원인은 산화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청자 유약엔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량을 최소화해서 불에 구워야만 원하는 완성품을 얻어낼 수 있다. 불에 굽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산소가 가마에 들어가면 유약 속의 철분이 녹쓰는 일이 생기고 원치 않은 빛깔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어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고려청자 가운데 상당수가 산화작용 때문에 훼손된 흔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지식에다 현대식 전기 설비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오늘날의 도공들은 그 옛날 장인들이 성취해낸 찬란한 빛깔을 정확히 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 최고의 아동문학상인 존 뉴베리 메달을 받았다. 이 상을 받으면서 나한테 멋진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멋진 일은 전 세계의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며 내 책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면모를 알고자 하는 세계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니 행복하다. 내가 쓰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아이들 숀과 애너를 위한 것이다. 이 책이 한국어로 옮겨져 출간되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과 명예가 될 것이다. 2002년 가을 린다수 바 한국어를 말할 줄도 쓸 줄도 몰랐던 한국인이 한국에 관한 동화로 명예로운 상까지 받다니 참 그 자체가 동화 같은 또 소설 같은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린다 수박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문득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이 떠오르네요. 한국인이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군 병사 유진의 인생 이야기. 왠지 작가 린다 수박 이야기와 묘하게 겹치는 대목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 미스터 션샤인 속 주요 인물로 도예공이 등장하죠.
배우 김갑수 씨가 극중에서 황은산이라는 도공으로 열연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황도공의 프로필이 꽤나 재미있습니다. 캐릭터 설정이 이렇네요. 어려서부터 흙으로 빚는 건 뭐든 잘했다. 일본, 청나라, 러시아 등등 모두가 그의 작품을 탐내는 조선 최고의 도공이다. 천재에겐 소문이 많기 마련이다. 주정뱅이, 성격 괴팍한 괴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기분파. 소문은 모두 사실이었다. 일주일도 못 견디고 떨어져 나가는 제자가 숱했으며 황은산을 찾아 바다를 건너온 수집가들은 백자는커녕 황도공의 그림자 구경도 못하고 쫓겨나기에 일쑤였다. 괴팍한 천재 도공이라. 이 인물 사금팔이 한 조각에 등장하는 민영감과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죠? 물론 민영감에게는 어린 자식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긴 합니다만 캐릭터 면에서는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민영감의 죽은 아들 이름이 형규였죠? 그런데 이 얘기를 미리 해도 될까요? 나중에 이 모기의 이름이 형필이로 바뀝니다. 목이, 나무목의 귀 이자죠. 이 목이란 이름은 죽은 고목나무나 썩은 낙엽에서 자라는 귀처럼 생긴 목이버섯에서 따온 것인 만큼 쓸쓸하고 처량한 의미를 띠고 있는 반면 형필이라는 이름은 민영감의 죽은 아들 형규와 같은 형자 돌림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고 또 한국 민족문화재 수호를 위해 일생을 바쳤던 전형필 선생의 이름을 따왔다는 데서도 의미가 큽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 부잣집 아들로 남부러울 것 없는 청년기를 보냈던 그는 자신의 부와 명예를 일신의 안위를 위해 쓰지 않고 일제치하 당시 우리 민족의 정신까지 차지하려 했던 일본의 야욕으로부터 우리 문화재를 지키는데 모두 쏟아부었는데요. 자신의 재산을 투자해서 수집한 훈민정음 원본, 삼국시대 불상, 고려시대의 석불 등 수많은 소장품들을 보화각이라는 곳에 모아두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최초 민간박물관, 간송미술관이 됐죠. 사금팔이 한 조각의 주요 모티브가 된 청자상감, 구름 항문이 매병이 바로 이 간송미술관에서 볼 수 있는 주요 문화재인데요. 이 항문이 매병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다면 영어 원서 A Single Shard의 표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예술성이 뛰어난 환상적인 작품성을 뽐내는 대표적인 고려청자죠. 그러고 보니 수수께끼 퍼즐 하나가 더 맞춰지네요. 모기의 수호천사 두루미 아저씨 이름이 왜 두루미인지. 물론 한쪽 다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설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그런 캐릭터 설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청자상간구름 항문이 매병에서 찾을 수 있죠. 학문이 그리고 두루미,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 감이 오시죠? 이름에 감춰진 단서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언급되고 있는 이 책의 제목, 사금팔이 한 조각. 수도 없이 말했지만 정작 사금팔이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 뜻에 이 동화책의 결말이 담겨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비밀에 붙이려 했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사금팔이는 사기 그릇에 깨어진 조각을 일컫는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금팔이 한 조각이란 사기 그릇, 즉
도자기의 깨진 조각 하나를 뜻하는 거죠.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 한글 낭독 1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깨진 도자기 한 조각이 어떤 드라마틱한 결말을 빚어낼지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결말이 맞는지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서 비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영어 원서로 읽고 이해해 보신다면 더욱 금상첨화겠죠. 자, 그럼 유익하면서도 흥미로웠던 장편 영어 동화 A Single Shard, 사금팔이 한 조각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로운 영어 원서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한글 낭독본을 듣지 않고도 영어 원서가 이해될 때까지 듣고 또 들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날개를 달아줄 북톡 English.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See you next time and have a nice day. Bye.